제 지갑을 찾았다고요? 파출소 문이 열리며 윤경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와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윤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남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윤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흉터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아, 이거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잘은 모르지만요. 그 순간 윤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도심 외곽의 건설 현장 앞입니다. 찬바람이 옥기 사이로 파고드는 이른 아침, 몇몇 남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습니다. 모두 일용직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이현우라는 27살 청년도 있었습니다. 현우는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발을 동동 구르며 추위를 견디고 있었어요. 오늘도 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요. 오늘은 4명만. 현장 감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재빨리 손을 들었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 일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에이 젠장. 현우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걸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저녁은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네. 현우는 터덜터덜 걸으며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어요. 길바닥에 검은색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현우는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가죽 지갑이었어요. 손에 잡히는 촉감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현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헉!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하게 들어있었거든요. 대충 세어봐도 1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이 돈이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남의 거잖아. 현우는 지갑을 닫으려다가 안쪽 주머니에 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2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얀 티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왼쪽 뺨에 반달 모양으로 움푹 패인 흉터가 있었거든요.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왼쪽 뺨을 만졌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생긴 거라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신기하네. 나랑 똑같은 흉터가. 현우는 사진을 다시 지갑 안에 넣고는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지갑을 습득했다고 신고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파출소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거친 손, 피곤한 얼굴. 경찰관의 눈빛에 의심이 어렸어요. 습득물 신고요? 어디서 주웠다고요? 길에서 주웠습니다. 골목길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경찰관은 지갑을 받아들고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차윤경, DK그룹 회장. 경찰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도 깜짝 놀랐어요. 네, 재벌 회장님 거예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주인한테 연락해야 하니까. 현우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밖에서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출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코트, 절제된 화장.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 여자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죠. 지갑 주우신 분이 이 사람인가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이 청년이 신고했습니다. 차윤경은 현우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지갑을 건네봤더니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현금이 그대로 있는지, 카드는 제자리에 있는지. 윤경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경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보는 윤경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기, 혹시 문제라도 있나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현우의 얼굴을 본 순간 윤경은 숨을 멈췄습니다. 현우의 왼쪽 뺨, 거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반달 모양의 흉터. 윤경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어머! 윤경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우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윤경은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흉터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네. 아, 이거요? 현우가 자신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천적인 거라고요. 기억도 안 나요.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윤경은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아,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한 건데요. 내일, 아니 모레라도 좋으니 꼭 연락 주세요.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윤경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윤경은 지갑을 꼭 쥐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현우의 모습. 윤경은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경은 뒷좌석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현우야, 네가 정말 네가 맞니? 윤경은 지갑 속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5년 전 두 살배기 아들의 사진. 뺨에 새겨진 반달 모양 흉터. 그리고 방금 본 청년의 얼굴. 똑같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한편 파출소를 나선 현우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차윤경, DK그룹 회장. 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자신을 보고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왜 흉터를 물어봤을까? 왜 꼭 연락하라고 했을까? 이상한 사람이네. 현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왼쪽 뺨을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이 흉터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우는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어요. 낡은 이불, 작은 책상,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현우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차윤경, DK그룹 회장. 명함을 들여다보던 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락해야 하나? 근데 뭐하러? 사례금이라도 준다는 건가? 현우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어제 파출소에서 본 그 여자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보고 놀란 그 눈빛, 떨리던 손, 갈라진 목소리. 왜 그랬을까? 현우는 다시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윤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어제 지갑 주웠던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경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회사로 와주시겠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현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가장 깨끗한 검은색 후드티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현우는 문자로 받은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DK그룹이라는 금빛 글씨가 건물 꼭대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현우는 목을 쭉 빼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와, 엄청 크네. 현우는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천장은 높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현우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현우는 움츠러들었어요. 회장님이 오라고 하셔서요. 회장님이요? 여직원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여줬어요. 그제야 여직원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입니다. 회장님 면담 약속 있는 분이 왔다고 하시는데요. 잠시 후 여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여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최상층이에요. 현우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층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30층, 40층.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마침내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어요.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걷는데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이현우 씨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을 따라 복도 끝방으로 갔습니다. 문에는 회장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어요. 여직원이 노크를 2번 했습니다. 회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윤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가죽 소파, 큰 책상, 그림들. 모든 게 고급스러웠습니다. 윤경이 책상에서 일어나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윤경은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어요. 윤경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경은 현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현우는 어색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 드시겠어요? 커피? 아니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현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윤경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 어디 출신이세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물으시는 건데요? 그냥 알고 싶어서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경을 바라봤어요. 혹시 저 무슨 사기 치려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윤경이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이 혹시 윤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파출소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경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현우에게 건넸어요. 이 아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어요. 현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얼굴. 그리고 뺨에 새겨진 반달 모양 흉터. 이 아이 뺨에 흉터 있는 거 보이시죠? 당신 뺨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뺨을 만졌습니다. 윤경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이... 잠깐만요. 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설마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윤경은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윤경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제발 동의해 주시겠어요? 현우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들이 죽었다면서요? 그럼 전 대체 뭡니까? 그걸 알아내고 싶습니다. 제발. 윤경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윤경을 바라봤어요. 저 눈빛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하죠.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체열실에서 검사를 마친 현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윤경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답니다. 윤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병원을 나와 헤어지는 길, 현우는 뒤돌아서는 윤경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진짜라면, 현우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고시원방에 돌아온 현우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만약 진짜라면, 난 뭐가 되는 거지? 고아가 아니었던 건가? 그럼 나한테 엄마가 있었다는 건가? 현우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편 윤경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옆 협탁에는 아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야, 정말 네가 맞니? 엄마가 꼭 찾아낼게. 윤경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긴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현우는 평소처럼 일용직 현장을 찾아다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건설 현장에 가고 하루 종일 몸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야, 이현우. 거기 벽돌 좀 날라. 현장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정신을 차리고 벽돌을 날랐어요. 그런데 자꾸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너 오늘 왜 그래? 딴 생각하냐? 함께 일하던 동료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현우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김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건가? 한편 윤경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났어요. 현우의 얼굴이 그 뺨의 흉터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윤경은 서랍을 열고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어요.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임신했을 때 사진이 있었습니다. 푸른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윤경의 모습이었어요. 옆에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 있고 윤경이 옆에 서서 배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때였죠. 우리 아들 태명 뭐로 할까?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습니다. 윤경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어요. 25년 전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새벽 2시 윤경은 잠에서 깼습니다. 전화벨 소리 때문이었어요. 부른 배를 안고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차민준 씨 부인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윤경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윤경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윤경아. 시어머니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윤경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어요. 어머님, 여보는요?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가 아내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윤경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시아버지가 윤경을 부축했습니다. 윤경아, 정신 차려. 뱃속의 아기 생각해야지.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윤경은 임신한 몸으로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도 다 말라버린 채로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 불쌍해라. 그래도 뱃속에 아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 영정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윤경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출산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윤경을 붙잡았습니다. 윤경아, 네가 혼자 어떻게 아기를 키우겠니?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2달 뒤 윤경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윤경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남편이 없는 출산이었으니까요.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 없어도 엄마가 있으니까. 윤경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생후 6개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윤경은 아이를 씻기다가 왼쪽 뺨에 이상한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반달 모양으로 살짝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윤경은 다음 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더니 말했어요. 선천적인 함몰이에요. 피부 조직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심각한 건 아니죠. 건강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흉터는 평생 남을 거예요. 윤경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 뺨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흉터가 있어도 넌 엄마한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들이야. 아이가 2돌이 되던 해였습니다. 회사에서 윤경을 불렀어요. 해외 출장을 일주일간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나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윤경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동생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제가 조카 잘 돌볼게요. 도훈은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윤경은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미안해요. 형수님,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조카 데리고 놀이터도 가고 그럴게요. 윤경은 안심하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장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윤경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도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이가. 현우가. 현우가 왜요? 빨리 말해요. 윤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만 뭐라고요? 죽었어요, 형수님. 이미 장례까지 치렀어요. 윤경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윤경은 앨범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넌 살아있었구나. 죽은 게 아니었어. 윤경은 책상 위 전화기를 바라봤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 사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네가 맞기를. 윤경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경의 비서실장 서은주가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윤경은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네,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윤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우 씨한테도 연락했어요? 네, 방금 전화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짚고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해, 차윤경. 아직 결과를 본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병원 상담실이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불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경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현우가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윤경도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분 오셨군요. 앉으세요. 의사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더니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경과 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분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윤경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어요. 모자 관계가 99.99% 일치합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현우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귓전이 윙윙거렸어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두 분은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차윤경 씨가 이현우 씨의 친모가 확실합니다. 윤경은 손으로 얼굴을 감측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현우야. 정말 네가 맞구나.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두 분이서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의사가 나가고 방에는 윤경과 현우만 남았습니다. 윤경은 눈물을 닦으며 현우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어 현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하지만 현우는 손을 피했습니다. 윤경의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죄송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현우 씨, 이해가 안 됩니다. 죽었다고 들었다면서요? 그럼 저는 뭡니까? 현우가 윤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27년을 고아로 살았습니다. 엄마 얼굴도 모르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아원에서 밥 먹을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 엄마는 어디 있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윤경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당신이 죽었다고. 그럼 누가 저를 죽었다고 한 겁니까? 왜 저는 고아원에 있었던 거예요?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알아내면 뭐합니까?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이미 27년을 혼자 살았어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해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우 씨. 윤경도 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현우 씨. 윤경이 불렀지만 현우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윤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현우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한테 엄마가 있었어.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좋아해야 한다고 하겠지. 엄마를 찾았다고. 근데 왜 기쁘지가 않지? 현우는 왼쪽 뺨을 만졌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이 흉터가 자신의 정체를 증명해 주었어요. 한편 윤경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서은주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은주 씨, 제가 아들을 찾았어요. 네, 정말이세요? 서은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현우 씨가 제 아들이 맞아요. 세상에. 서은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세요? 아들이 날 원망해요. 윤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연하겠죠. 27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하니. 윤경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서은주가 옆에 앉아 윤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세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경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첩이 놓여 있었어요. 2살배기 아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현우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윤경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할 거야. 어떻게 된 건지 반드시 밝혀낼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윤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어. 윤경은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아들의 사망 신고 서류들이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조사를 시작해야겠어. 윤경은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은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밤새 서류를 검토하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윤경은 서은주를 불렀습니다. 은주 씨, 박재식 형사라고 아세요? 네, 회장님. 예전에 회사 사건 때 도와주셨던 분이죠. 그분한테 연락해서 오늘 만나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다고요. 서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오후 3시, 한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윤경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40대 초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재식 형사였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박재식이 인사했습니다. 윤경도 일어나 악수를 나눴어요. 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재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일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25년 전이요? 박재식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윤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제 아들이 죽었다는 사망 신고서입니다. 하지만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최근에 유전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박재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경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명품 지갑, 현우와의 만남,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요. 박재식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봤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25년 전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효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요. 박재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윤경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박재식은 조사 결과를 들고 윤경을 찾아왔습니다. 윤경의 회장실에 들어선 박재식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박재식이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째,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사망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윤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재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응급실 기록도 사망 확인 기록도 아예 없어요. 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놀이터 사고 당시 목격자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날 사고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럴 리가. 셋째, 가장 이상한 건 이겁니다. 박재식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어요. 사망진단서 원본이 없습니다. 복사본만 있어요. 윤경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원본이 없다니. 그럼 이게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박재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찾아봤는데 5년 전에 돌아가셨더군요. 윤경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그걸 알아내야 합니다. 혹시 당시에 원망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박재식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당시 장례식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시동생이요. 차도훈이라고. 윤경이 대답하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이었어요. 형사님 혹시. 네.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날 저녁 윤경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현우 씨, 저예요. 차윤경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걸 알아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디서요? 내일 점심때 회사 앞 카페로 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카페였습니다. 현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경이 들어서자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윤경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윤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형사를 통해 조사를 했어요. 25년 전 일을요.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병원에 당신 사망 기록이 없어요. 사망진단서 원본도 없고요. 윤경이 서류를 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현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거예요. 당신이 죽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거죠.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전 고아원에 어떻게 간 겁니까? 그것도 알아보고 있어요. 25년 전 고아원 관계자를 찾고 있어요. 윤경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요. 현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좋아요. 같이 파헤쳐 봅시다. 윤경이 놀라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도와줄 거예요? 당연하죠. 현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엄마를 찾았으면 좋아해야 한다고 하겠죠. 근데 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부터 알고 싶어요. 현우가 윤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같이 파헤쳐요. 끝까지. 좋아하는 건 나중이에요. 지금은 진실부터죠.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현우가 자신과 함께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고마워요, 현우 씨. 고마울 거 없어요. 저도 당사자니까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윤경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선 고아원 관계자부터 찾아야 해요. 당신을 누가 어떻게 고아원에 맡겼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카페 밖에서는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한 남자가 쌍안경으로 카페 안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과 그 청년이 만났습니다.
뭔가 서류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지켜봐.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어요. 윤경과 현우의 진실 찾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박재식 형사가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25년 전 그 보육원에서 일했던 분을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누구세요? 김말순 씨라고 지금 68살이세요. 당시 보육원 보모로 일하셨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인천에 사십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윤경은 곧바로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우 씨, 증인을 찾았어요. 같이 가실래요? 지금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윤경과 현우는 인천의 한 작은 주택 앞에 섰습니다. 낡은 2층 집이었어요. 대문 앞에서 윤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으세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윤경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나왔어요. 누구세요? 머리가 반백인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윤경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김말순 선생님이시죠? 박재식 형사님이 연락드렸을 거예요. 아, 그 일로 오셨구나. 들어오세요. 김말순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소파와 탁자가 있었어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말순은 현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어머, 저 흉터. 김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경이 급하게 물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김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요. 어찌 있겠어요. 그날 밤이요? 현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김말순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어요. 25년 전이었어요. 한여름 밤이었죠.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날 제가 당직이었거든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윤경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말순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으로 내다봤죠. 김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번호판도 잘 안 보이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엔요.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정장 입은 남자였는데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거든요. 현우와 윤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뒷좌석에서 아이를 안고 내렸어요.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김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잠든 건지 놀란 건지 그냥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윤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아이 뺨에 흉터가 있었어요. 반달 모양으로 움푹 패인. 김말순이 현우의 뺨을 가리켰습니다. 접은 뺨에 있는 것과 똑같았어요. 현우는 자신도 모르게 왼쪽 뺨을 만졌습니다. 윤경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이를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놓고는 돈봉투 하나를 옆에 놨죠. 돈봉투요? 네. 두툼한 봉투였어요. 나중에 세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김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윤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안고 들어왔죠. 옷을 살펴봤는데 이름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말순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속옷에 작은 글씨로 현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제 이름이 된 거군요. 미안해요.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김말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돈도 있고 아이도 건강해 보여서 그냥 보육원에서 키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잘못한 거죠. 윤경이 김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요. 김말순도 윤경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누군가 일부러 나를 없애려고 한 거야. 한참 뒤 윤경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 얼굴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키라든지 목소리라든지. 김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어두웠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어서 키는 좀 큰 편이었던 것 같아요. 차는요? 차종이나 색깔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어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을 나서는 길 현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워진 거예요. 윤경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현우 씨. 제가 그때 출장만 안 갔어도. 그만하세요. 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것보다 현우가 윤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찾아내야죠. 그게 먼저예요. 윤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재식 형사님한테 연락해야겠어요. 이 증언을 전해야 해요. 차에 오른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자신이 있던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25년 만에 찾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지만 주변 풍경은 비슷했습니다. 현우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내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현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직원에게 말했어요. 저 옛날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출신이거든요. 직원은 현우를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현우는 자신의 파일을 찾았어요. 낡은 종이에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이현우. 추정 나이 2세. 보호자 없음. 신원 미상.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보육원 앞에서 발견됨. 특이사항 왼쪽 뺨에 선천적 흉터. 현우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나는 정말 버려진 게 아니었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 위에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이제 알았으니 끝까지 가야지. 현우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놨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료실을 나왔어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경은 현우를 회사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현우는 박재식 형사도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앉으세요. 윤경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았어요. 박재식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말순 씨 증언으로 많은 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범인을 좁혀야 할 때예요.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님, 제 생각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동생이 의심됩니다.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시동생요? 네. 차도훈이라고 지금 DK그룹 부회장이에요. 윤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도 신고도 전부 그 사람이 처리했죠. 박재식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동기가 있었을까요? 윤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 제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회사 경영권 문제가 있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남편이 장남이었거든요. 원래는 남편이 회사를 이어받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윤경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후계자가 되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선 제가 방해물이었겠네요. 그렇죠. 박재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이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차도훈 씨가 후계자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윤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전부 추측일 뿐이죠. 증거를 찾아야죠. 현우가 말했습니다. 같이 파헤쳐요. 끝까지. 윤경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 좋아하는 건 나중이에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실부터 밝혀야죠. 그 사람이 정말 범인인지 확인해야 해요. 그날 저녁 DK그룹 본사 임원 회의실이었습니다. 차도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47살의 그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에 얇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서은주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봐요. 도훈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서은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요즘 이상한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한 조사? 25년 전 일을요. 형사까지 만나시더라고요. 서은주가 말했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랑 만났어요? 박재식이라는 형사요. 그리고 서은주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현우라는 청년이랑도 자주 만나세요.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이현우. 그 지갑 주웠던 사람. 네, 맞습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계속 지켜봐요. 뭘 조사하는지 낱낱이 보고하고요. 알겠습니다. 서은주가 나가고 혼자 남은 도훈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형과 형수, 그리고 어린 조카가 찍혀 있었죠. 도훈은 사진 속 조카의 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반달 모양 흉터가 보였어요. 설마 그때 그 아이가... 도훈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죽은 걸로 처리했는데. 도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긴급하게 할 일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25년 전 그 일 기억하지? 당시 운전기사 찾아. 지금요? 당장. 그리고 입단속 확실히 시켜. 알겠어. 알겠습니다. 도훈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들통날 순 없어. 절대로. 이틀 뒤, 박재식은 당시 운전기사를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어요. 박재식이 그를 만났을 때 노인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뭘 모른다는 겁니까? 25년 전 그날 밤 일 말하는 거예요. 박재식이 따져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라요. 저는 그냥 운전만 했어요. 어디로 운전했죠? 그건... 노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박재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말씀하세요. 이건 아동유기 사건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이요. 인천의 한 보육원이었어요. 누구를 태우고 갔습니까? 차도훈 부회장님이요.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박재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돈 봉투를 놓고 오라고 하셨죠. 그럼 당신도 공범 아닙니까? 박재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인은 울먹였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협박당했어요. 협박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칠 거라고. 그래서 25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노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에 또 연락이 왔어요. 입 조심하라고요. 안 그러면... 박재식은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하겠어요.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박재식은 곧바로 윤경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결정적인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윤경은 전화를 받고 현우를 불렀어요. 현우 씨, 이제 확실해졌어요. 범인은 차도훈이에요.
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죠. 변호사를 선임하겠어요. 윤경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도훈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윤경은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요. 현우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윤경의 손을 그대로 두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같은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정의를 향한 싸움을 함께 시작한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인터넷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DK그룹 회장, 사생아 주장 남성과 유착 의혹. 현우는 고시원방에서 휴대전화로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댓글들이 악의로 가득했어요. 재벌 돈 노리고 사기치는 거 아냐? 요즘 이런 사기꾼 진짜 많아.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대. 현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경이었어요. 현우 씨, 기사 봤어요? 네. 봤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싸움이 시작된 거죠, 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일하던 건설 현장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에 현우에게 다가온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현우 씨죠? 누구세요? 현우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1억입니다. 뭐라고요? 현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차윤경 회장님 일에서 손 떼세요. 그럼 이 돈 드릴게요. 누가 보낸 겁니까?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지세요. 남자가 봉투를 현우 앞에 놓았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집어들더니 남자 가슴팍에 던졌어요.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상관없어요. 전 끝까지 갈 겁니다. 남자는 봉투를 집어들고 가버렸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현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차가 멈춰 서더니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이현우 씨. 차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더 파고들면 다칠 겁니다. 조용히 사라지세요. 차가 급발진하며 현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현우의 팔을 스쳤어요. 아! 현우는 팔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다음 날 김말순 할머니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말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변조가 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말순 씨죠? 법정에서 증언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그러면 손자가 다칠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학교 앞에서 매일 봅니다. 뭐라고요? 김말순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어요. 김말순은 당황해서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김말순은 울먹이며 협박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윤경은 곧바로 경호원들을 김말순 집과 손자 학교에 배치했습니다. 24시간 경호하세요. 절대 위험하게 두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박재식 형사도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상사가 박재식을 불렀어요. 박 형사, 25년 전 사건 수사 중단하게. 왜요? 증거도 증인도 다 있는데요. 박재식이 항의했습니다. 상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더 이상 파지 말라고. 위에서라니 누굽니까? 그건 나도 몰라. 어쨌든 손 떼. 상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재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고 뭐고 지시는 지시야. 박재식은 사무실을 나와 윤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도 압력이 들어왔어요. 형사님.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사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도훈 씨 쪽에서 손을 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윤경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재식은 잠시 침묵했어요. 개인 자격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 양심의 문제예요. 공권력이 무너지는 걸 그냥 볼 순 없어요. 박재식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윤경은 현우, 박재식과 함께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 구석 자리였어요. 세 사람의 얼굴은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싸워야죠. 윤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방해 공작을 펼친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박재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면 돌파해야 해요.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윤경이 말했습니다. 살인미수, 아동유기, 문서위조 혐의로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피해자니까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윤경이 말했습니다. 현우와 박재식도 동의했어요. 끝까지 함께요. 며칠 뒤 윤경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 소인은 차도훈. 혐의는 아동유기, 문서위조, 살인미수였어요. 뉴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DK그룹 형제 간 권력 다툼, 법정 공방으로. 25년 전 영화 유기 사건의 진실은 도훈은 회사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젠장. 도훈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은주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변호인단을 구성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지. 최고의 변호사들로 말이야. 도훈이 이를 갈았습니다. 윤경이가 감히 날 고소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은주가 물었습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싸워야지. 끝까지. 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게 결판날 것이었습니다. 윤경과 현우, 박재식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보호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짰어요.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현우를 위해서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법정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양측 변호인단까지. 윤경과 현우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도훈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훈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차도훈은 일어나세요.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25년 전 이현우를 보육원에 유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황당무계한 모함입니다. 도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25년이나 지난 일인데다 모든 게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윤경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증인 신청하시죠. 판사가 말했습니다. 첫 증인으로 김말순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68배 김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어요.
윤경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25년 전 보육원에서 일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말수는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봤어요. 김말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왔고 남자가 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잘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육원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도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은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피고인이라고 확신합니까? 김말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다음 증인으로 당시 운전기사가 섰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증인석에 앉았어요. 증인, 25년 전 그날 밤 어디로 운전했습니까? 윤경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어요. 인천의 한 보육원이었습니다. 누구를 태우고 갔습니까? 노인은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위협하듯 노려봤어요. 차도훈 부회장님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보육원 문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협박당했습니다. 가족을 다치게 한다고. 그래서 25년 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도훈의 변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협박당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꾸며낸 얘기일 수 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으로 사망진단서 위조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윤경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당시 사망진단서 사본입니다. 하지만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위조됐다는 뜻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사망진단서의 서명이 의사의 필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차윤경 씨와 이현우 씨의 모자, 관계가 99.99% 확인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현우 씨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를 지워버린 겁니다. 판사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원고 이현우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7년을 고아로 살았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잠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나는 왜 버려졌을까?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워진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드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아버지 얼굴조차 몰랐어요. 사진 한 장 본 적이 없습니다.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이, 의지할 곳 없이 살았어요. 방청석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윤경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요. 현우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부디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늦었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현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숙연했어요. 판사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도훈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서은주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왔어요. 재판장님. 서은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판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서은주입니다. DK그룹 비서실장이고, 그리고 서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증거인멸을 도왔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도훈이 창백한 얼굴로 서은주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서은주의 외침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증인 서은주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윤경과 현우는 복도에 섰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윤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곧 끝나겠죠? 네, 곧 끝날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두 달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숨을 죽이고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문. 피고인 차도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25년 전 권력욕에 눈이 멀어 어린 조카를 유기했으며 사망신고를 위조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만들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윤경은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훈은 법정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서은주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은주는 비록 공범이었으나 양심의 가책으로 자수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서은주는 윤경과 현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재판이 끝나고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25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의는 실현됐다. DK그룹 권력 다툼의 어두운 민낯. 일주일 뒤 윤경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 선 윤경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부로 DK그룹 회장직에서 사임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경이 계속 말했어요. 25년 동안 저는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로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경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한편 현우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어요. 현우 씨, 상속 서류입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DK그룹 지분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현우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현우 씨 권리예요.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고 싶어요. 남의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현우는 작은 목공소에 취직했습니다. 나무 냄새가 가득한 작업장이었어요. 현우는 대패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좋아요. 이게 제 길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게. 기대하고 있네. 어느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작업장 밖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윤경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현우 씨. 윤경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현우가 일어섰어요. 무슨 일이세요? 점심. 같이 먹을래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낡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윤경이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 드실래요? 된장찌개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요. 윤경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현우 씨, 잠깐만요. 윤경이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현우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목공 도구 세트였어요. 고급스러운 대패와 끌 망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부담 갖지 말아요. 그냥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윤경이 말했습니다. 현우는 상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현우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현우 씨,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아버지, 사진 보여줄까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일요일, 윤경의 집이었습니다. 현우는 처음으로 윤경의 집을 찾아왔어요.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하지만 현우의 눈길을 끈 건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네, 당신 아버지예요. 윤경이 사진을 벽에서 내려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닮았네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죠. 눈매가 똑같아요. 윤경이 옆에 앉았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당신을 무척 기다렸어요.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태어나는 걸 보지 못하고 가셨지만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저 아버지 닮아서 다행이에요. 윤경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현우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주말이었습니다. 현우와 윤경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현우 씨. 네. 시간 천천히 가도 괜찮죠? 윤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요. 급하게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가 윤경을 바라봤어요. 나쁘진 않네요. 이런 것도. 현우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경도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되니까요.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예쁘네요.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윤경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7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찾은 뒤에야 비로소 진짜 시작이 있었습니다.